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국적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수치상으로 이미 넘어섰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이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현장에 상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외 없는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우리 관련 산업에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민관의 대응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단돈 1,000원으로 식사와 낮잠, 신혼집을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1,000원의 행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슬기로운 1,000원 사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진화를 결정할 이 습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어제 같은 경우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산이 필요할 정도의 비가 내렸대요. 막 박수치고 뭐 그랬다고. 박수치고 예. 막 이게 막 사실 환호했다가 이제 약간 실망했다가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한 20분 정도 강한 비도 내렸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비 소식은 없지만 지금 현재 내린 그런 비가 지금 산청에 2mm, 의성에 1m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비가 약 10시간 정도 지금 산불 예방 효과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오늘 지금 날씨가 지금 서풍이 계속 불다가 북서풍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건 어떤 건가요? 그러면 남쪽으로 이제 불이 확산될 수 화선이 있다는 또 얘기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올 그렇죠. 수 지금 있다. 그럼 다시 또 전선이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지금 모든 가용 자원과 인력을 동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오전만 해도 경남의 헬기를 30대, 그다음에 경북의 79대를 동원해서 총 109대를 지금 헬기를 동원해서 지금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지금 총 인원 8,118명, 소방 산림 인원, 공무원까지 다 동원해서 지금 오늘 전력을 다해서 오늘 진화를 마무리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주말로 넘어갑니다. 너무 많이 소방대원들, 관계자들 지쳤습니다. 꼭 불길을 잡아야겠습니다. 자, 이재민들이 걱정입니다. 몇 분이나 되고 또 피해액은 얼마인지가 궁금하군요. 사상자는 다행히 크게 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상자는 이제 28분에서 크게 늘진 않은 상황인데, 현재 앞으로 또 행방불명된 분들 뭐 이런 분들 하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북 울주, 그다음에 전북 무주의 산불은 다행히 약간의 내린 비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완전히 진압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청송에서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하고 전국 사망자는 28명. 자, 이재민은 저 37,000 나오는데 저게 어느 정도나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민은 현재 우선 피해 면적부터 보면은 이게 지금 강릉에서 2000년에 발생했던 우리가 하여튼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는 그것보다도 현재 더 넓은 면적에 걸쳐서 어떤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수습 과정에서도 상당한 많은 시일이 소요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재 이 관련 지역을 전부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이미 한덕수 대행 얘기대로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은 수치상으로 넘어섰어요. 피해액이 1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2022년에 났던 산불 꽤 컸거든요. 그때를 넘어섰다. 이건 확실한 겁니까? 현재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 그 피해 면적이나 액수에서도 아마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한테 현장에 상주해서 직접적인 어떤 피해 복구와 또 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강구하라라고 지시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울주, 경북입니다. 무주, 전북입니다. 산불은 좀 진화가 됐다고 하고, 자, 이게 진압 자체가
완전히 돼야만 이른바 완진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완진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뒷불을 감시해야 돼요. 뒷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울주하고 무주 같은 경우도 약 2, 3일 정도 경과되는 그런 시점까지 뒷불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낙엽층이 약 30, 40cm 정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불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 같은 경우는 어제 22시간여 만인 어제 오후 10시쯤에 불이 잡혔고요. 울주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 8시 40분경에 주불이 128시간 8분 만에 잡혀서 네. 다행히도 지금 화선이라든지 진화의 전선이 길어지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켰고 더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의성 지역과 산청 지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걱정했던 곳이 있죠. 안동 하회마을 또 그 앞에 있는 병산서원 같은 문화재 피해. 다행히 이제 방염포다 주민들이 총동원돼서 또 나오고 민관이 협력해서 막았다고 하는데 그쪽 피해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네, 지금 이 경북 지역, 이 안동 지역에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 있는 이곳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현지의 공무원들 그다음에 또 소방대원들 해서 진화와 함께 피해 복구 대책에 전력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대용량 방사포를 교수님 썼다고 하는데 이게 분당 4만 5천 리터의 물줄기를 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방염포를 두르고 뭐 봉정사, 안동에 영주 부석사 이런 데는 방염포 둘러서 막았고 네. 이 방사포는 어떤 문화재 지키는 데 역할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물을 사방으로 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염포는 고온에, 그러니까 산불 같은 경우 고온이기 때문에 그 고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문화재 자체를 씌워서 방염포로 막는 건데 방사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전방으로 물줄기를 뿜어내면서 거기서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장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최근에 고온사 같은 경우도 다 전소가 됐는데 나머지 안동 하회마을이라든지 나머지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소방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지금 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또 수치상으로도 이게 27일을 기점으로 이미 역대 최대 기록들을 다시 쓰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3만 6천 헥타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집계가 된 걸 보니까 4만 8,150 헥타르로 집계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2000년대에 지금 동해안 삼척 산불이 2만 3,794 헥타르, 그다음에 2022년 산불이 경북 울진 삼척인데 16,302 헥타르였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서울 면적이 6만 5,230 헥타르인데 여기에 80%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금 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80%가 되는 지역이 타버렸고요. 제주도로 따졌을 때는 지금 26% 지역이 탔고 지금 여의도 면적으로 따졌을 때 여의도 면적보다 166배 지금 지역이 소실이 됐다. 우리 축구장으로 따졌을 때는 6만 7,400여 개 정도의 지역이 소실이 됐다라는 것인데 아마 지금까지는 이게 역대 2위 정도로 기록되지 않을까 했지만 특히나 이제 의성 산불 같은 경우는 영도까지 번지는 그런 화선이 굉장히 길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경제 규모도 지금 최고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 2022년 같은 경우에 네. 복구 비용이 4천억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마 제가 이제 추산컨대 이건 아마 최소 지금 6천억 이상의 복구 비용이 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도 작게 잡아서 그런 거죠? 작게 잡으면 6천에서 한 8천억까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대 산불 복구액이 4천억이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 복구 비용이 들 것이다. 그리고 이 산림을 지금 긴급 복구하는 데만 3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산림이 회복되는데 50년, 그리고 산림이 완전 복구되는 데는 1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복구 비용도 사실 문제지만 이 산림을 다시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최장 100년까지 걸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태계 복원에는 이게 장구한 세월이 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사실 강원도 가보시면 강원도 산불도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저도 한번 가봤더니
그 살림 복구한다고 다 심어놨는데 아직도 안 자랐고 그 밑에까지 다 이렇게 타가지고. 탄 부분이 아직도 보이는 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산불은 지금 정말 최소한 몇십 년 뭐 이렇게 가서 이 산림이 다 복구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린다. 이것은 곧 우리의 피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송이를 재배하기 위해서 경북으로 들어갔던 산골로 들어갔던 젊은이들이 낙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이 농사는 완전히 망했다고 하네요. 이 강풍을 불길이 빠른 속도로 밀어냈다고 할까? 그래서 이게 동해안까지 그야말로 순식간에 갔습니다. 속도를 보니까 남자가 좀 조깅을 빠르게 하는 것, 또 여자의 경우는 거의 달리는 속도였다고 하죠. 네. 이번에 그 측정을 해봤더니 속도가 8.2km가 나왔다는 거죠. 시속? 네, 시속. 그래서 시간당 8.2km가 간다는 것은 여성이 뛰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이 지금 예상했던 산불이 의성 산불이 영덕 경계까지만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영덕 강구항을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러면 동해안 끝쪽까지 산불이 옮겨 붙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 나사에서 위성이 탑재된 가시 적외선 미지 센서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산불 화선을 분석한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서 봤다는 자막은 그 나사 위성이 포착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 속초 고성 산불의 속도가 당시에 그 비화되는 속도가 그러니까 5.2km였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8.2km라는 것은 약 3km 정도 더 빨랐다. 그러니까 이번 산불이 이렇게 급속도로 넓은 구역의 화선을 펼쳐지게 만든 이유는 이런 그런 강한 어떤 바람과 더불어서 이 산불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최초로 기록된 속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8.2km가 나온 것은.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트램이라고 하는 거 네. 트레드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위에서 타보면 네. 8.2km는 거의 뛰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걷는 속도가 뭐 1km, 2km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8.2km면 뭐 뛰어서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속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속이 번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순간 이 최대 풍속은 무려 초속 27m였습니다. 중형 웬만한 태풍급입니다. 어느 정도 위력인지 직접 보시죠. 네, 이런 강한 그야말로 불바람 속에 극적으로 생존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앞으로 사고가 나면 이 큰 참고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극적으로 생존한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집에서 홀로 있던 어머니가 뭐 아직 멀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천천히 이제 귀중품을 챙기던 중에 산불이 몰려왔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갑작스런 산불에 어머니가 도랑으로 대피했고 연기가 매우면 이제 얼굴을 물에 적시면서 1시간을 기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대단해요.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산불 대피 요령을 사실 그런 급박한 순간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또 잘 대처를 하셔서 이렇게 생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영덕에 사시는 70대 부부 냇가로 차가 이제 같이 가시다가 추락했는데 네. 그 낸 물 안에서 있었다. 이거 현명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황급히 대피하다가 이제 연기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m 높이 낭떠러져 떨어진 그런 좀 우연이 그때는 있었던 정말 거. 아찔했겠어요. 예, 차량이 이제 빠져버렸는데, 근데 이제 얕은 냇가에 차량이 빠져가지고, 물론 갈비뼈 쪽에 이제 금이 간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지금 뭐 살아남고 생존하는 그런 뭐 이런 환경에서 어쨌건 극복을 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물이 있는 곳에 계시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그 일화가 아닌가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위험천만한데도 여전히 곳곳에서 이 소각행위, 그러니까 생각 없이 태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방화 시도로 추정되는 사례도 발견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방화 시도까지 가기 전에 우선 지금 많은 화재를 당한 피해 어떤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막 소각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걸 본 주민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이런 그 내부에서도 현재 불만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봄철에 그 어떤 많은 영농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논밭두렁이나 또 영농 부산물들을 태우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아직도 지자체들이 주의하는 문자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상당히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그 경기도 화성에서는 그 인화 물질로 보이는 어떤 이런 물질이 뭐 곳곳에 휘발유나 신호 같은 거겠죠? 예. 산 정상에 뿌려져 있고 그 이럴 때 휘발유나 어떤 이런 기름 종류를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통도 주변에 떨어져 있는 이런 방화까지도 이런 지금 의심되는? 의심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많은 곳이 곳곳이 아직도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 저런데 불씨 떨어지면 그냥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단속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시민 의식이 정말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 싶습니다. 한두 명의 부주의가 이런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단속만으로 될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죠. 네, 경기도 같은 경우도 기동 단속반을 지금 동원해서 긴급 편성해서 31개 시도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시작하고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산림 주변의 소각이 확인되면 산불과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충북은 산림이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그 산림청 쪽에서 그 파쇄기를 보급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부산물들을 많이 태우시잖아요. 우리가 과거부터 이어졌던 어떤 이제 악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농업 부산물들을 태우다 보면 그것이 이제 조그만 불씨가 옮겨 붙어서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그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산림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뭐 처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제 이런 화재에 대한 그런 원인을 규명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약 한 40% 정도밖에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좀 그 법적으로도 조금 더 처벌의 근거 또는 이제 강화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단속 강화를 이렇게 이번 산불 났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실효성 있게 지금 어떻게 진짜로 이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산불 예방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이주영 당시 해양부 장관이 체육관에서 끝까지 함께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 대행에게 경북 화재 현장에 이 사태가 거의 끝날 때까지 상주하라고 했죠. 예, 이제 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어제 이재민 또 구호 지원에 차질이 없이 챙겨라라고 하면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에 상주하면서 총괄 지시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특히나 어떤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 이것을 현장에서 챙기면서 또 산불 진화 그리고 진화하는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이것을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 고기동 대행이 경북 산불 진압을 지휘하면서 현장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제는 집이 불탄 분도 그다음에 또 전부 다 대피하는 분도 같이 있어 그런데 오늘 뭐 그런 분들은 자기 가정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제가 더 노력할게요. 지금 사투리 났어. 네, 겁이 없네. 네. 그래서 건강히 잘 계시고요. 뭐 대피해 계신 주민 어려움 저희가 최대한 어려움 없도록 해야 될 거고 나머지 진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유물 보호라 등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맡은 역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망연자실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 이재민들 위해서 정부 여러 지원책들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그
국민권익위가 우선 27일, 그러니까 어제서부터 내일까지 산불 피해자 고충 상담을 접수하고 있고요. 또 의성종합체육관 창구에 상담 창구에 또 달리는 국민신문고 이런 것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관련된 그 어떤 진압 또는 이 피해 복구와 관련된 장비의 수의 계약을 허용을 하고 또 계약 심사를 면제하는 그리고 지방세 감면 또 기한 연장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주택이나 농기계의 그 대체물을 취득할 때 등록세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는 조치, 그다음에 자동차가 소실될 경우 멸실 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면제하는 이런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조치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명 연예인들까지 해서 IUC 2억 원 내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웬만한 스타들은 1억씩 내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더군요. 자, 교육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학교 또 학생들을 챙기고 있죠? 네, 지금 학사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교육부가 지금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 산불 사태와 관련해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비상 상황반을 격상해서요 차관급이 맡은 이제 그 회의였고요. 여기서 지금 교육보육시설 총 153곳의 학사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사전 예방의 중심을 담아 대응에 주력해 달라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네, 염건웅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3일부터 우리 시간입니다. 모든 외국산 수입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예외 없이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1조 원의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도 일단은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No, I have no intention of it. April 2nd is a liberating day for our country. We're going to be getting back some of the wealth that very, very foolish presidents gave away because they had no clue what they were doing. 미측 관세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는 한편 완성차사, 부품사 등 업계의 영향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우리 시간 4월 3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What we're going to be doing is a 25% tariff on all cars that are not made in the United States. If they're made in the United States, there's absolutely no tariff. And it's pretty easy to do. If parts are made in America and a car isn't, those parts are not going to be taxed or tariffed. And we'll have very strong policing as far as that's concerned. For the most part, I think it's going to lead cars to be made in one location. You know, right now, a car would be made here, sent to Canada, sent to Mexico, sent all over the place. It's ridiculous. 네, 이 주제에는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으름장을 놓은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 철강, 줄줄이 직격탄을 맞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자동차에 부과하는 25%의 관세, 이것은 자동차, 즉 승용차나 미니트럭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엔진, 변속기 이런 주요 부품에도 다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3일부터는 우선 자동차에 대해서 25%가, 그다음에 5월 3일 이전까지는 이제 나머지 그 부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대 기아차의 경우 1년에 100만 대 가까운 99만 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중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관련 업계 초비상인데 현대기아차가 99만 대 파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 현지 생산하는 거는 이거 해당이 되지 않지만 한국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차는 예외 없이 25%를
부과하겠다. 이것이 확고한 트럼프의 의중이 확인됐기 때문에 현재 그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미국의 현지 생산 물량을 늘려가는 이런 이제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네. 트럼프 특유의 과장법, 또 엄포는 그래도 여전했습니다. 친구가 적보다 나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 일본, 독일을 콕 집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친구가 적보다 나쁠 수 있다라고 바로 그 우방국들을 콕 집었는데 특히 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이 뭐라 했냐면 한국, 일본, 독일 이런 외국의 사기꾼들이 미국의 제조업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뭐 좀 심하게 말했어요, 저 사람은. 예, 네. 그렇게 좀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그 미국을 외국 부품이나 조립하는 저임금 공장으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나바로의 그런 말에 대해서 트럼프는 같이 추임새를 넣듯이 뭐라 했냐면 결코 공정하지 않은 일이고 반드시 앞으로 이건 꼭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우려가 이미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통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선 뭐 여러 부처에 다 비상이 걸렸지만 안덕근 장관이 지금 2번이나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직접 관련된 데입니다. 산업자원부의 움직임 빨라졌죠?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 안덕근 장관은 어제 사실 민관 긴급 합동 회의를 주최해서 4월 중으로 자동차 수출에 대한 긴급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그 민간은 민간대로 하지만 우선 정부 간의 교섭은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그다음에 또 현대차 같은 이런 업체에서는 별도의 또 협상을 하면서 민관 협력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굴러가게 될 예상입니다. 정 회장 말대로 관세 협상 뭐 정부만 할 수도 없고 업체 혼자 힘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 회장도 어제 26일 날 이 공장 준공식에서 국가 대 국가의 이러한 관세 협정이란 것은 어떤 업계의 의지만으로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고 또 우리 기업들은 또 그 별도의 또 협상을 해가면서 같이 공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밝혔고 정부도 그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네, 산불이다 미국이다. 정말 뒤숭숭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1980년대 초만 해도 1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란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라면 살 수 있었고요. 볼펜 살 수 있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1,000원의 행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자, 먼저 이 김밥 한 줄도 3, 4천 원을 줘야 사 먹는 게 요즘입니다. 이럴 때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이거 아침부터 막 가서 줄 선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대구를 예를 들어보면 거기 대구 지역만 해도 7개 학교에서 이 아침에 1,000원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북대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는 아침에 8시부터 1시간 동안 1,000원의 아침밥을 파는데 이게요. 뭐 마치 명품 뭐 새로운 물건 들어왔다 그러면 아침에 오픈런 한다고 하잖아요. 딱 1시간이네요. 네, 그렇듯이 이 일찍부터 7시 50분부터 배식표 받으려고 오픈런을 하는데 와, 오늘은 오징어가 들어간 이 국밥이 너무 맛있어. 이렇게 굉장히 맛있다고 행복을 하고. 근데 오징어 듬뿍 들어간 콩나물 국밥 이거 국밥. 1,000원에 먹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말고도요. 뭐 더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1,000원에 가능할까? 실제로 재료가 1,000원인 게 아니라 이 농식품부가 먼저 2,000원을 내줘요. 1인당 2,000원? 네, 1인당. 그리고 또 대구시가 1,000원을 내요. 그리고 학교가 메뉴에 따라서 500원에서 1,500원을 또 학교가 부담해서 여하튼 지간의 학생은 1,000원만 낼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00원에 네. 아침 식사 준다.
자, 이렇게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편의점에 가시면 삼각김밥,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 김밥도 1,000원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0원의 아침밥과 편의점에서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먹거리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보시죠. 단돈 1,000원의 아침밥을 해결한다. 아침 먹을 돈이 1,000원뿐이라면 뭘 먹을 수 있을까요? 이젠 1,000원으로 먹을 게 정말 없어요. 그렇다면 요즘 대학교에서는 밥, 국, 반찬까지 완벽한 1,000원의 아침밥 한 상입니다. 요즘 1,000원이면 보통 이 정도 먹을 수 있는데 1,000원의 아침밥은 이렇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쌀 소비도 늘어나서 청년 좋고 농부 좋고 청년 여러분에게 힘을 보태는 1,000원의 아침밥, 아침 식사 꼭 챙기세요. 네, 1,000원 아침밥의 시작은요. 이 대학생들이 높은 결식률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잘 안 먹는 거예요. 아침은 왕우처럼, 저녁은 거린처럼 먹으라는 말이 있는데 주머니가 빈약한 자취생들 이거 실천이 힘들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 전체 34%가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하고요. 특히나 19세에서 29세, 20대들은 59.2%, 60% 정도가 아침을 지금 거르고 있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6명이 아침 안 네, 먹는 아침을 거예요? 먹지 않는 건데 이거에 이런 1,000원 아침밥을 파니까 학생들이 이거 너무 좋아요. 만족하고 있는 게 지금 99.2%가 만족하는데 심지어 또 이 음식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것도 지난해까지는 한 80점대였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95점을 넘어섰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점수, 평가도 좋아졌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 90% 넘는 학생들이 99.2%예요. 네, 99.2%의 학생들이 이 1,000원 아침밥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1,000원으로 저 밥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우리 지금 20대의 결식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높은가 봤더니 이 미국 그 20대가 어느 정도 아침밥을 먹느냐를 한 4개년어치를 우리나라 통계청이 조사를 했는데 84%가 아침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콘플레이크 같은 거 먹으니까 또 많이 먹을 그쵸, 거예요. 또 길 가면서 핫도그도 하나씩 사 먹고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결식률이 16%밖에 안 되니까 우리의 이 59.2%의 결식률하고 비교하면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아침 먹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교에서 하는 거지만 이 1,000원 아침밥 저도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인들이 뭐 이 덩치 크고 키가 큰 것도 있지만 아침을 저렇게 먹으니까 일을 또 운동도 잘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침 안 먹는 한국 대학생들 문제가 있죠. 이 1,000원의 아침밥 올해는 전국 200여 개 교로 확대가 되고 방학 때도 먹을 수 있게 한다죠? 예, 이제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 작년도에 이 1,000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은 전체 186곳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00곳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학기 중에만 이걸 이제 시행을 했던 건데 이것을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방학 중에도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1,000원의 아침밥을 이용할 수 있게. 그 대학은 방학이 또 길어서 저거 안 주면 한 5달 못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방학 중에 또 학교 공부하러 많이 나오고 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방학 중에 시행을 하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각 대학의 재학생들이 1차적인 대상이지만 휴학생, 그다음에 대학원생들도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학 안 다니는 분들도 좀 줄 서고 싶겠네요. 1,000원짜리 밥이면 내용이 뭐 부실하겠지 싶으신 분들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죠. 저도 이 뭐 사진으로지만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전국 유일하게 목포대에서는 아침에 뷔페식으로 준다고 해요. 뷔페로? 네, 프리미엄 조식 뷔페입니다. 사진 보시면 너무 1,000원인데? 1,000원인데 단돈 1,000원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뭐 밥만 잘 주는 게 아니고요. 후식도 우리 쌀을 이용해서 찹쌀, 까베기, 쌀 푸딩 이런 식으로 우리 쌀을 활용한 어떤 후식도 또 제공을 하고 저거 있고요. 10,000원 주고도 먹기 힘들 텐데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10,000원 이상의 가치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제가 보면서 이거 집에서도 좀 해먹고 싶은데 싶은. 그러니까 집에서 하면 물론 1,000원보다 훨씬 더 재료비가 뭐 5,000원 이상 들겠지만 그래도 노력까지 합치면 몇만 원 될 거예요. 그렇죠. 해보고 싶다는 생각 저 만든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밥 블로그에 가면 이 레시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이게 농림축산식품부랑 또 이제 농림수산 이 식품연구원이랑 같이
전국적으로 이 1,000원 레시피를 한번 경쟁해봐라, 응모해봐라 하고 해서 레시피 공모전을 했어요. 어허. 그래서 여기서 1등을 했던 게 뭐냐면 이게 1,000원이라고 완전 뭐 이제 그 럭키비키하죠. 완전 럭키비키야 이걸로 해서 한식당 밥 있고 국 있고 반찬 있고 이런 것과 대상을 받았고 또 간편식도 있죠. 간편식은 뭐가 대상을 받았냐면 에그라이스 머핀인데 빵이 아니라 달걀에 쌀로 한 거예요. 어허. 이런 대상 받은 레시피들, 우수상 받은 레시피들을 아침밥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슬기로운 1,000원 사용법 두 번째는 낮잠입니다. 영어로는 냅이라고 하죠. 자, 직장인들에게는 식사 후에 낮잠, 그야말로 꿀맛 같지요. 사무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잘 수도 없고 휴게실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이 이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다고요? 메가박스 강남점이 이제 의자를 전체 다 리클라이너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걸 알리는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로 시작한 게 이제는 너무 호응이 커서 정말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요즘 이제 OTT로 극장을 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의자를 다 리클라이너로 바꾸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된 상황이죠. 그 메가박스 강남점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단돈 1,000원을 내면요. 2시간 동안 극장에서 잠을 잘 수 있는데 생각하실 때 뭐 영화도 나오고 그러면 소리도 있고 빛도 있고 어떻게 잘 수 있어 생각하는데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상영이 되지 않고요. 네. 오히려 잠 오는데 좋은 명상 음악이 나오고 조도도 평상시에 영화 볼 때보다 더 어둡게 옆 사람 얼굴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 네. 요렇게. 근데 이 의자마저도 리클라이너니까 실제로 가서 2시간 동안 1,000원에 잘 수 있는 쉼터가 생긴 결과가 된 겁니다. 네. 영화관으로서는 놀리느니 이렇게 돈도 좀 벌충하자 이런 것도 있고 홍보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잔다는 건 여러 이 통계로도 입증이 됩니다. 어느 정도죠? 예, 이제 대한수면학회의 실태 보고서를 보면 작년도 기준입니다. 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58분입니다. 그러면 OECD의 회원국의 평균을 보면 8시간 27분으로 한국의 경우 평균보다 18%가 적은 대표적인 수면 부족 국가로 우리가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보면 어떤 치유를 위한 게으름이다. 이런 트렌드가 확산이 돼서 어떤 베드 로팅이라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을 빈둥거리는 거예요.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 또 수면 관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는 쾌적한 휴식이 곧 가치다. 그래서 어떤 이른바 휴식 소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슬기로운 1,000원 사용법 세 번째. 이게 가장 놀랍네요. 1,000원의 신혼집입니다. 인천의 전원주택이 폭발적 인기로 청약 마감이 됐는데 이 주로 신혼부부들이 많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될 정도로 싸죠.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인천에서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1,000원을 내면 우리 가족이 다 살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뭔가 인천도시공사가 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해 주는 거라 그러는데 뭔가 낡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다 신축이고요. 네. 심지어 역세권 5분이나 10분 가면 지하철역 있고 최고예요. 집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심지어 주변에 소음시설이라든가 유해시설이 집 500m 반경 내에는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치도 좋죠. 환경도 좋죠. 값도 싸죠. 하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가지고 북새통이 돼서 이 신청을 받았던 인천시청 중앙홀이 정말 북새통이 됐다고 하는데요. 500가구를 요번에 입주시키는 건데 3,681가구가 응모를 한 거예요. 접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쟁률. 경쟁률이 7.36대 1, 38대 1 이렇게 막 엄청 이제 경쟁률도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대부분 그중에서 60%는 죄송합니다. 30대의 신혼부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1,000원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임대주택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입지 좋고 교통도 좋고 반응이 좋아서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치도 좋죠, 환경도 좋죠, 값도 싸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벤치마킹 하려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인천이 제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대주택은 노후주택이다, 나이 든 사람들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네, 예비 신혼부부들, 신혼부부인데 뭐 자녀가 없고 아니면 아직 자녀가 어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원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이후에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방 2개 있는 평수도 있지만 57제곱미터, 82제곱미터에는 방도 3개, 화장실도 2개라 그래요. 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전 연령층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이다 싶습니다. 네. 자, 1,000원은 좀 아주 좋은 사례고 10,000원 주택도 있습니다. 이거 10,000원도 엄청 싼 거잖아요.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정책들이 전국 여러 곳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시행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인천의 그 1,000원 주택 한 달은 3만 원이죠. 지금 이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충남, 전남, 강원 이런 데까지 저렴한 임대주택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충남 보령시의 경우는 만세 보령 청년 임대 1,000원 주택, 네. 청년 1,000원 주택. 그건 1,000원이고요. 예, 1,000원이고 그다음에 이 지금 전남의 화순의 경우는 월 10,000원. 그것도 싸요. 이거 더 싸죠. 그래서 월 10,000원을 처음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관내에 비어 있는 여기 특히 이제 부영의 임대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월 10,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특히 그 효과가 청년층의 유입, 그다음에 인구 감소세의 완화 이런 걸로 출생아들이 증가되고 있으면서 특히 지방 소도시가 활성화되고 활력을 띠고 있다. 이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이 1,000원 주택, 10,000원 주택 이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비슷한 사례가 있죠? 맞습니다. 일본,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이런 데 있는데 이제 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 도시가 쇠퇴하니까 그 지방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아주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쌉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100엔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970원에 지방에 비어 있는 빈집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싸니까 1,000원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유입이 제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제 이탈리아, 이 유럽에서는요 1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80원인데 그러네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일정 기간 내에 이걸 보수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는 내라. 그렇죠. 그럼 또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미국은 경매에 유찰된 이런 집을 또 1달러에 팔아요. 집을 1달러에 사는 건 좋은데 이것도 역시 고쳐라. 이걸 고쳐라.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한 거다 보니까 주변에 젊은이들이 일할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의 유입은 제한이 있다. 이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지방도시를 활성화하고 빈집을 비게 두지 않고 사람이 살게 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우리가 또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 우리나라가 리모델링비 부담도 안 하고 저렇게 싸게 해주니까 훨씬 나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홍종선 기자,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올해도 4분의 1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연말에나 쓰던 이 다사다난이란 말을 저는 참 지난 1, 4분기에 많이 했습니다. 제발 2, 4분기에는 희망과 행복을 더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